불로초도 진시황을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유적들을 보면은 그는 분명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74년에 발견된 병마용, 그 엄청난 현장과 진시황릉을 김형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1974년 7월 중국의 고대 도시 시안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진다. 농부들이 사과밭에서 우물을 파던 중 우연히 진흙으로 빚은 기묘한 병사들을 발견한 것이다. 오랜 발굴 작업과 복원 끝에 수천 개의 진흙 병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토용들은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로 얼굴 생김새와 표정, 자세까지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지상 세계로 걸어 나온 8,000개의 진흙 병사들. 이들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진시황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친위 군단이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중국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357번째 역사저널 그날 찬란하고 위험한 발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중국의 진시황릉에 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제 뒤에 이분. 다들 아시죠? 네. 지켜보고 있다. 화면에 보면 지켜보고 있다. 좀 무서워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뒤에서. 근데 이분은 이렇게 지금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는 왜 흰천을 이렇게. 그러게요. 저 흰천 속에는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까지 생각했던 모든 사고를 다 깨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지금 숨겨 있습니다. 진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뭐가 들었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근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족여행을 이 중국으로 갔었어요. 그때 이걸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딱 처음 맞닥뜨린 제 느낌이 뭐였냐면 와, 되게 크다. 와, 되게 무섭다. 근데 다 봤는데 다 한 명 한 명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묻은 거라니까. 사람을 묻어서 진짜 사람들이 굳어서 뼈나 뭐 이런 것들 다 녹고 진흙만 그 형체가 남아서 그래서 다 생김새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다르니까. 우리 허준 또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풍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의 진위감별사를 오늘 또 모셨습니다. 저희 왜 삼국지 때 저희의 동심을 사정없이 파괴했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로 그분, 홍승현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인중여포의 마중 좋더라고. 정사에는 그 자태가 신선과 같았다. 연출된 20만. 아닙니다. 제가 이상하게 허준 선생님의 동심을 유독 심하게 파괴하는 전문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일단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신대 용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다 작게 만드는데 이건 사람 크기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머리 스타일, 수염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정말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용, 테라코타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넘기 전이라서 선생님이 모르는 거죠. 오늘 또 우리 강희욱 교수님의 얼굴이 유독 이렇게 비장하십니다. 뭐 고고학자로서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너무 것 행복해 같아요. 보이시는데요, 저는 사실. 뭐 사실은 이게 그 진시황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병마용에 대한 역사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예, 사마천의 사기가 진시황 죽고 난 다음에 100년 뒤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긴가민가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발굴을 해보니까 역사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 최근에 쓰여지지 않은 우리 죽음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 진시황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바로 고고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역사의 빈 페이지를 메워주는 고고하게 힘을 오늘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오늘 가장 걱정되는 게 원래는 혼자 패셨잖아요. 이제 팩트로 두 분이 같이 패실 거예요. 오늘 맞을 준비 좀 하고 오려주시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진시황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병사가 진시황릉에서 나온 거죠? 네. 1991년이었어요. 전 중국하고 수교하기 전에 제가 중국이 서안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안이라고 하는데
딱 내렸어요. 병마용갱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전 거기 이제 진시황릉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진시황릉은 저기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했더니 저 먼발치에 산 하나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시황릉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병마용갱이 있어요. 꽤 떨어져 있는 곳이죠. 병마용은 그 죽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이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1.5km나 떨어진 데 그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저도 그게 맨 처음에 가서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뭐야 이게 떨어져 있는데? 지킬 마음 없는데. 왕과 거리두기. 거리두기랑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무슨 이상한 물건 나왔다고 그랬지 저기 있는 병마용 진시황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면은 서울역에서 발견됐는데 진시황릉은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거거든요. 발굴을 해서 막 조사해 보니까 이게 진시황과 관련되어 있는 글자가 나오고 그래서 진시황의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멀리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시황의 스케일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 그러니까 면적이? 전체가요 여의도 면적의 13배 정도 된다. 아니, 아무리 1,800평이에요. 아무리 대륙의 스케일이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이게 병마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가 다 하나의 지하공전 컴플렉스입니다. 우리 그래서 뭐 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마차, 갑옷, 동물들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네. 그 연예인들이 있는 서커스 단들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KBS가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러네. 원래 중국 고대에 무덤에는 봉본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봉본이라는 게 없어서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춘추 시대 이제 말부터 전국 시기가 되게 되면 이제 봉본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봉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묘주, 즉 이제 묘 주인의 어떤 지위, 권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전국 시기가 되면 드디어 무덤을 릉이라고 부르는 상황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왕도 릉을 만들어요. 그럼 본인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릉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대 때 가면 황제의 무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산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보면 이미 자기가 생전에 그 무덤을 이미 만들잖아요. 중국 뭐 황제들, 왕들도 그랬나요? 올해 이제 뭐 제위에 올랐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이제 삽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즉위하자마자. 네, 그래서 그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시황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제 그 황제로 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인 상태에서 일단 이제 공사가 시작돼갖고 왕릉으로 26년이 가요. 그러다 중간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였었던 시기 9년 동안 다시 황제릉으로 바꿔갖고 진행을 하고요. 진시황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3년을 이제 다시 하죠. 그러니까 도합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진시황릉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묻는 거는요. 대충 때려 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팔 때는 근데 살살 파야 되잖아요. 훼손도 많이 글쎄 듣겠어요. 말이야. 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병마용을 74년도에 발굴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 전에 이미 나왔답니다. 병마용이. 발굴을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상투를 틀고 있으니까 여성인 줄 알고 무슨 여자 무슨 진실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여기 어디 그 박물관에 기증을 했던 것이 뒤늦게 나왔답니다. 그런 나 식으로. 병마용이잖아. 이렇게 이런 걸 생각했구나. 보시면 아주 그러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수많은 그러한 그 병마용의 그 발견 자체가 참 위험한 발굴이고요. 또 그 사이에 깨지는 것도 많은데 사실 고고학에서 파괴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거 머리 나왔다고 허수아비를 쓰기도 하고 아이고.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고. 진시황릉 저쪽 멀리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뉴스 보도 보면 머리 없는 토기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머리 쓸만한데 우리 집 뭐 여기 허수아비에 써야 되겠어. 뭐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진정한 반전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눈을 뒤집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뭔가요? 움직여? 아까 이야기했던 흰 천을 벗기시면은 아 저기 벗겨도 안에. 돼요? 혹시 벗겨도 됩니까? 시원 씨좀 벗겨주세요. 예, 답이 나올 무슨 겁니다. 도대체? 네. 벗겨보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오, 색깔. 진짜 있어.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처음에 그 갱에서 발굴될 우와. 당시에는요 색깔들이 살아 있는데 그 색깔이 발굴하면서 빠르게 없어져요.
원래 이 습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이게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네. 나오는 순간 산화되고 건조하지 않습니까? 고고학자가 뻔히 보는데 확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눈앞에서 샥. 모든 이 병마용들의 색이 다 칠해져 있었던 다 거예요. 있었죠. 이거는 아주 멋있는 예술적 감각을 도입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는 저 상태였다는 거예요? 8,000개가 이렇게 예쁘게 채색이 돼 있었다면 그거 쫙 진열해 있는 모습이 참 많이 없겠네. 네. 근데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또 숨은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에게 호령을 할 것 같은 이 토용의 위험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손을 보세요. 왜 저렇게 예의 바르죠? 자세가? 경매할 때 저렇게 합니다. 예. 5월, 4월, 어디 노량진에서 오셨어요? 예. 자, 잘 보시면 이 아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칼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딱 칼이 찍는 거구나. 이렇게 예? 장군이 칼을 딱 놓고 위험 있게 서 있는 건데 이 칼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 칼 어디 갔을까요? 저걸 어디 갔어요? 도굴당한 거예요. 예. 예. 그 손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러고 있는 저건 뭘까요, 효준 씨? 저게 가위바위보. 야, 어디 그런 상상력을 하세요? 저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군. 이거 아닙니까?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볼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 노병을 본따 맞는 토용이었던 겁니다. 그 노를 발사하기 전에 무릎 꿇고 이제 그 자세. 대기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이 토용의 모양이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병마용 갱의 그 수많은 이 병마용들은 다 무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뭐 무기는 다양하게 있었겠죠. 이 많은 무기들의 어떤 그런 그 잔해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발견된 것들이 바로 화살촉이죠. 화살촉.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굉장히 일률적이죠. 규격화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무기들이 규격화되어서 대량으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유물들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지금 이 병마용객이 발견됨으로써 당시 진나라가 어떤 무기를 활용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전쟁에서 적들과 싸웠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대형까지도 드러났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 병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렇게 서서 대형을 이뤄서 싸웠던 겁니다. 이 병마용병은 그냥 단순히 묻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 당시에 군사들이 출정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죠. 참고로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박금수 박사가 찍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카메라 있으시네요. 이 군사들을 잘 보면요. 손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창. 그렇지. 뭐 꺽창인 과 이런 무기들을 들고 고병대가 진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긴 무기를 든 이 보병들은 주로 당시에는 본영이라고 하죠. 이 지휘부에 지휘부를 둘러싸고 보호를 하다가 결전이 벌어지면 동시에 투입되는 뭐 이러한 중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들 좌우익에는요. 이 전차병과 노군이 같이 움직이면서 선봉대의 어떤 작전을 도와주는 그런 양쪽 날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또 후위가 또 있어요. 후위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같이 이런 평원 전투를 벌일 때는 적이 사실 이렇게 온 게 이게 진짜 선봉인지 저게 주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각형으로 대형을 유지를 하는 거죠. 적이 어디서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대개는 이제 방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진들은 수비하기도 용이하고 또한 공병력을 모아서 적을 패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진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디테일하다 진짜. 말 진짜 같아요. 사실 당시의 어떤 그런 이 전투력의 핵심은 말이었습니다. 진시황 기병을 운영했다는 것은 진나라가 당시에는 전국 칠웅 중에 제일 서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서쪽 오랑캐, 서융이라고 불렀는데 이들과 섞여도 살고 싸움도 많이 하면서 기병 전술을 도입했던 것. 그러니까 유목민들과 이게 얽혔던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기병이 타는 말 위에 안장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는 거죠. 완전 네네. 있어요. 너무 생동감 뛰어나다. 와. 이 안장이 있고 없고가 따라서 뭐 유목민들이야 뭐 안장 없이도 타지만 이 농경민족들은 이 안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전투력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기병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으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말 등은 푹신하지가 않아요. 말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 말을 탈 경우에 그 아주 그 소중하고 중요한 그 신체 부위에 상당히 무리가 갈 수 있고, 예, 실제로 그거는 아주 위험해요. 유목민들 중에서는 군사 부대 중에서는 결혼을 안 한 그러한 그 내시들로 이루어진 부대도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근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게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된다는 얻기 위해 게. 후대를 포기했어. 그 우리가 병마 용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강력한 군대를 구축했던 진나라. 통일 전쟁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 대륙에서 통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30년 진나라의 왕 정은 통일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목표는 7국가로 나뉜 천하를 통일하고 만대에 걸쳐 번영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진나라는 차례로 6국가를 정복했고 전쟁 11년 만에 중국 통일에 성공한다. 그리고 기원전 221년 마침내 진왕은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국가인 진제국, 그리고 중국 최초의 황제, 유일무이한 지배자 진시황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자, 강력한 군대로 정말 그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 근데 그 진나라의 왕이잖아요. 차이나가 이 진나라에서 유래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네, 친나에서 차이나.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이게 어느 시대인데 헷갈리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기원전 이 중국 왕조가 어떤 순서대로 전개가 되냐면 하, 상, 주가 쭉 전개되면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습니다. 이 전국 칠웅이라 그래가지고 7개 국가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중 하나가 진나라예요.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한 거죠. 최초의 통일국가 되니까 진시황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6개의 왕들하고 내가 같은 격이 있으면 안 되지. 어깨에 힘 좀 들어가나요? 내가 왕?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다른 용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이 이제 이때 처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를 지칭할 때, 황제 자신을 지칭할 때 짐은 이렇게 생각하노라. 할 때 그 짐도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남한테는 짐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개그를 좀 아, 치지? 재밌네요. 근데 이 진시황이 그 신조어 센스가 있네요.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황제, 이게 진짜 뜻이 뭐예요? 왕보다 좀 높다 그냥 그런 느낌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네네. 말하면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권력자. 전국 칠웅이 있다가 6개 국가를 없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칠웅이라는 건 권력자 7명이란 얘기예요, 최소한. 근데 나머지 6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본인만 남는 거죠. 이 단 한 사람만 남은 이 권력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걸 표현하는 용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나한테 걸맞는 이름을 바쳐라. 이게부터 시작이에요. 왜? 그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야. 내가 일국을 다스릴 때도 왕이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데 만약 왕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 위대한 공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왕 중에 왕, 선택된 게 황제예요. 예, 그래 신을 표현했던 말에서 갖고 오자. 이제 신격을 갖고 옵니다.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3좌의 신이 있었는데요. 천왕, 지왕, 태왕. 그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게 이제 태왕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태왕을 올렸어요. 태왕을 올렸는데 태왕 어떠시오? 그 중에 이제 황자만 갖고요. 그 전에 이미 신을 표현했던 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황자와 제자를 더해갖고 황제라고 하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세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 자국이 찍힌 거기까지. 인간의 발자국이 찍힌 거기까지. 거기를 자기의 땅으로 상정을 해요. 아, 근데 좀 멋있기도 하다. 멋있다. 남자들이 플렉스 할 때 이 정도는 해야지.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느낌이 이게 현대까지 오는 거구나.
그릴 수 있는 한 큰 원을 그걸 그려봐. 그것 뺀 나머지만큼 널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이 그때부터 있네. 근데 황제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본뜻 자체는 기본적으로 신이라는 얘기죠. 요때 그 단어는 없었나 봐요. 겸손. 아마 있으나 그 사람이 라는 건 아닌데요. 원래 수도 함양에 이제 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뭐라고 하느냐? 선조들의 궁은 너무 좁다라고 얘기해요. 황제에 어울리지 그거에 않지. 맞는 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궁이 아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방궁.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이름은 이제 아방궁이 아니라 아방이라고 하는 곳에 궁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지어지면 정말 멋들어진 이름을 한번 붙여줘야겠다는데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방에 있는 궁. 그래 이제 아방궁 이렇게. 아니 근데 또 아방궁의 그 어감이 요즘에 뉴스에서 막 호화스러운 뭐 맞아. 저택 별장 맞아, 보고 맞아. 막 아방궁 지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폄하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황제의 정치 행위인데 우리가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아유 우리 진시황은 지하에 굉장히 억울해하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과연 이 진시황이 무엇을 했느냐. 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수능 세계사 20문항 중에서 한 3번 문항이 진시황 문제입니다. 요거 나옵니다. 요거 꼭 나옵니다. 첫 번째,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까 지금 화살촉도 지금 똑같았잖아요. 그죠? 도량형의 통일. 그러니까 일단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두 번째, 화폐. 화폐도 화폐 통일. 통일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를 냅니다. 중앙에서 그 자신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쭉쭉 뻗을 수 있는 도로를 다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명을 바로바로 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중앙에서 모든 것들을 획일하게 딱 만드는 통일적인 시스템, 정책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시황은 또 이게 글자도 통일하거든요. 글자요? 예. 글자요? 한자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달랐거든요. 보시면 저렇게요. 이게 말맞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말같이 생긴 건 진나라 거고 나머지는 좀 다른데 네. 이전까지 중국은 한 번도 통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일을 진시황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명령과 가혹한 법률로서. 근데 진짜 셌나 보다. 왜냐면 다스린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지금도 말맞자 저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상주, 춘추전국, 그다음에 진이라고. 자, 근데 이 주나라 시대까지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주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혈족들을 이제 그 지역마다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긴 너가 알아서 해. 자치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걸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데 진시황 무슨 소리야? 이거 다 내 건데 왜 자치권을 줘? 다 내가 다스려야지. 라고 하면서 정복한 지역마다 자기가 직접 그 지역 토착세를 싹 밀어내고 네. 자기의 오른팔 왼팔 지방관들을 딱 앉힙니다. 이게 뭐냐면 군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36개의 군을 만들어가지고 진시황이 직접 그 지역들을 자기가 보낸 관리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진시황 군현제. 군현제. 너무 답지에 많이 나오거든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중위 역사책에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봤었어요. 이 진시황의 그런 엄격한 법률을 보여주는 또 이 고고학이 이쪽에 발견됐습니다. 이게 호북성에서 약 50년 전에 1975년도에 한 무덤이 발견됩니다. 하급 공무원이었어요. 관리였는데 공무원 그 공문서들이 같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는 참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소를 경작에 이용할 때 이것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1촌마다 책임자를 매를 친다. 10대씩 때린다. 소의 무엇이 줄어들면 1초? 그러니까 그 치수인 거예요? 네네 치수가 줄어들면. 예예 그런 게 법률이 나와요. 소의 마블링? 중요한데. 그 당시에 마블링이 있었을까요? 먹어야 할 수 있는데 아니 말 발굽? 그러니까 발굽이 달면 그러면 너무 오래된 일시키지 마라. 정답은 허리 둘레였어요. 허리 그러니까 소를 많이 적당히 잘 먹여서 찌워야 되는데 잘 못 찌웠다가 그 하나하나를 다 앉아서 기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소 내가 뭐 먹이든 말든 그걸 왜 나라가 관리를 해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걸 진시황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소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경작에 쓰는 소를 농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소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경작을 하려면 관청에 가서 소를 대여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제가 대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대여를 할 때
허리둘레를 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걸 받아들일 때 허리둘레를 재서 혹시 제대로 먹이지는 않고 일만 시켰는가. 왜냐면 그게 국가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렌트카 빌리면 반납할 때 풀. 이거야 이거.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거 그건 딱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모두에게 차등 없이 집행되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고민할 거 없이 그 법에 따라서 생활하면 되는 거고요. 관리는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숫자. 네, 숫자. 그 숫자를 만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진을 얘기할 때 수의 제국이라는 표현을 멋있다. 써요. 네. 근데 이렇게 세세한 법률까지 이제 진시황이 다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20시에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자, 왕서방과 태서방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왕서방이 태서방을 돌로 내리친 사건입니다. 일단 춘장을 발라서 응급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태서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진나라 법에 손으로 때렸을 때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00냥. 그런데 돌로 내리쳤을 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지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빨리 10분 내 수도로 가셔서 황제폐하 결재를 받으셔야 됩니다.